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보궐선거 꼭 2주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야 후보가 확정되고 첫날부터 난타전이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MB 아바타 이명박 시즌2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오 후보가 태극기 집회에서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합리적 보수로 위장한 극우 인사라고 공격했습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대진표가 확정되자 선거는 지금부터라며 오세훈 후보와의 일전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자신의 서울시민 재난위로금 10만 원 공약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이 적어도 전국 평균 정도의 매출 회복으로는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구나. 좀 위로금 형태로 드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맞상대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세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몇 차례 말이 바뀐 오 후보의 해명은 BBK 의혹 당시 이명박 후보와 똑같다며 MB 아바타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명박 시즌2를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민주화, 공정의 이 부분이 다시 후퇴할 것입니다. 측면 지원에 나선 민주당은 2년 전 오 후보의 태극기 집회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악의 대통령, 독재자 문재인을 헌정유린의 죄목으로 파면한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태극기 집회에서 대통령 파면을 선동한 걸 보면 오 후보가 내세우는 합리적 보수는 표를 얻기 위한 위장 전술일 뿐이란 겁니다. MB 아바타를 넘어서서 극우 정치인입니다. 촛불 정신을 부정하고 이명박 박근혜 구출하기에 혈안이 된 태극기 부대와 손잡은 극우 정치인. 박영선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어르신 점심도 서울시가 무상 지원하겠다며 정책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일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과를 강조하는 글을 SNS에 올린 데 대해 박 후보는 피해 여성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며 좀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면서 박영선 후보야말로 그의 아바타라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오 후보 캠프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안 대표를 환영했고 안 대표는 오 후보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의 날카로운 창과 든든한 방패가 되어 싸우고 반드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며 단일화 경쟁자들과 한 팀을 꾸린 오 후보는 여권의 공세에도 본격 대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태극기 집회 발언을 두고 극우 정치인이라는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가 아니냐며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했습니다. 반통합,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생각합니다. 그게 독재자가 아닌가요? 이명박 시즌2가 될 거라는 박영선 후보의 공세에 대해서도 박 후보가 문재인 아바타라고 반격했습니다. 문재인 아바타인가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독재자의 면모를 이 박영선 후보가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시민 모두에게 재난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선거용으로 돈을 푸는 돈풀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의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선 찬성 의사를 표하면서 10년 전 자신의 무상급식 반대 사퇴 논란을 사전에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4.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선거여서 시작부터 여야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배우자가 새로 지은 건물을 4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사용했다는 어제 MBC 보도 이후 박 후보 측이 오늘 재산 신고 내역을 고쳤습니다.
선관위는 뒤늦게 재산 내역을 수정한 게 선거법 위반인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아내 조모 씨가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보유한 건물입니다. 2017년 준공한 뒤 줄곧 미등기 상태였다는 사실이 MBC 보도로 알려지면서 박 후보 측은 재산 신고 내역을 수정했습니다. 당초 아내 조 씨의 명의로 토지 699제곱미터만 신고했지만 여기에 건물 한 동을 추가하고 대지도 765제곱미터로 변경했습니다. 전체 신고 가액은 5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로써 박 후보와 배우자가 공개한 재산은 48억 2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행정상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재산 신고 내역을 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건축사가 제대로 등기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완공 이후 사용 승인까지 받은 자신의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4년 동안 내버려 두고도 몰랐다는 해명이 명쾌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사실상 포기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물을 다시 팔 경우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라도 누구나 등기를 반드시 마친다는 게 건축업계의 상식입니다. 건축물이 있었을 때의 자산적 가치가 큰데 그 자산적 가치에 대한 증명은 등기부가 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봤을 때 스스로의 자산적 가치를 왜 포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른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박 후보 측은 또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건물을 매각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미술관 건립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이 건물이 미술관 관리동에 해당하며 현재 작가가 작업실로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가 재산 내역을 뒤늦게 변경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게시된 점은 확실하니까 그전에 확실하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게시된 기간, 금액, 그다음에 고의성 여부 이런 거 판단해가지고. 진보당 부산시당도 부산시 선관위를 찾아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조사 의뢰서를 접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하루 만에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2달 동안 이어지는 정책이 위기감보다는 오히려 안이해지는 건 아닌지 저희가 저녁 시간 술집 식당 거리를 둘러봤는데 걱정스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가 즐겨 찾는 주점들이 몰려있는 서울 홍익대 근처. 저녁이 되자 거리엔 활기가 넘치고 식당과 술집 어디든 손님들로 북적거립니다. 수도권의 식당과 주점,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늘어난 지 5주째. 식사를 한 뒤 술 한잔 할 시간이 되다 보니 8시가 넘으면 자리가 있는 술집은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과연 방역은 잘 지켜지는 걸까? 취재진이 주점 한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체온 확인과 QR코드 체크는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가게 한 20개 정도의 테이블은 단 하나를 빼곤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에서 유흥시설 5종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됐다고 해도 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나 가림막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둘 다 위반입니다. 손님들 역시 마스크를 벗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피해 식당 밖에 모여 이야기를 하고 턱 마스크를 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장기간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에 방역이 느슨해지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해 있거나 또한 야외 활동과 연계된 식사 모임,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점이라고. 특히 나들이철을 맞아 꽃 구경과 산행을 전후해 음주와 식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충북 청주가 연고지인 SK 남자 핸드볼팀에서 10명 넘게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선수 한 명이 지난주부터 기침과 오한 증세를 보였고 다른 선수들도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엿새가 지난 어제서야 검사를 받았습니다. 김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SK 호크스 선수단이 사용하던 충북 청주의 기숙사입니다. 지난 9일 청주 홈 경기를 끝으로 시즌을 마친 선수 9명이 이곳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숙사에 있던 선수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자택에서 출퇴근하던 선수와 코치 4명까지 연쇄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전체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기침 오한 증세를 보인 선수가 처음 확인된 건 엿새 전인 지난 18일이었습니다. SK 호크스 측은 증세가 심하지 않았고 감기에 걸린 줄 알았다면서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3일까지 매일 발열과 근육통, 인후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늘었고 결국 집단 감염으로 번진 셈입니다. 그런데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바람에 다 확산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들이 SK 하이닉스 청주공장 직원들과 기숙사를 함께 쓰고 있었고 또 구내 식당도 같이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SK 하이닉스 공장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제적 검사를 위해 CCTV 등을 통해 접촉자 동선 등을 파악하고 있고 사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측은 선수들이 이용했던 식당과 매점 등의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5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파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죠. 오늘 파이자 사한테에서 직접 구매한 백신 중 첫 물량으로 25만 명분이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화물기 한 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지난 2월 말 들어온 국제 백신 공동구매기구 코백스의 화이자 물량과는 달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개별 계약한 백신 1,300만 명분 중 초도 물량 25만 명분이 들어온 겁니다. 백신은 곧바로 수송트럭 15대에 나눠져 군과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전국 22곳의 예방접종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싱가포르 화이자 지사랑 통화를 했고요. 지금 온도 기록이나 온도 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오픈하는 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이달 말 25만 명분이 더 들어오고 6월 안에 300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는데 다음 달 1일부터 75세 이상과 노인 보호시설 이용자들에게 순차 제공됩니다. 백신이야말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주저함 없이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누적 접종자는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병의원에서도 본격 접종이 이뤄질 5월 말부터는 접종자 수가 크게 늘며 속도도 빨라질 거라며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참여율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었다가 실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접종 참여율 자체가 의향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현상들을. 실제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사람은 68%로 맞지 않겠다는 사람보다 5배 이상 많게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대통령이 맞은 백신 주사기가 바꿔치기 됐다는 허위 사실이 온라인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주사기 바늘의 오염 방지를 위해 캡을 씌웠다, 접종 전 벗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허위 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MBC가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 이번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다수의 사찰성 문건을 보고받은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추가로 입수한 사찰성 문건들 중에 15건이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중 14건은 박형준 수석이 재임하던 때였습니다. 먼저 나세훈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경북 경주의 한 중소기업. 업무 외주화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에 회사는 직장 폐쇄로 응수했습니다. 그런데 노사 협상을 지켜보겠다던 수사 당국이
갑자기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태도가 변해서 긴급 체포 영장을 좀 발부를 했었죠. 이제 담당 검사가 했던 이야기가 이거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MBC가 입수한 발레오 노조 투쟁 제어 문건.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이 문건에는 경찰의 주동자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투쟁 전열을 와해하라는 지침이 적혀 있습니다. 명백히 국정원 권한에서 벗어난 지침입니다. 사실 사측에서 작성해도 굉장히 이제 불법성이 다분한 내용인데 의심은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은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문건은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사회정책수석 등에게 보고됐습니다. 11년 만에 국정원 문건을 통해 밝혀진 윗선은 국정원과 청와대인 셈. 당시 정무수석은 박형준 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정무수석에게 배포했다고 적힌 또 다른 문건. 2010년 3월 철도노조 파업 재개 기도에 엄정 대응한다며 노조의 징계구제 신청에 대비해 지방노동위의 좌파 성향 심판위원들을 제외한다는 전략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노조의 우호적인 판정을 내린 적이 있는 2명의 공익위원이 철도노조 징계 심판에서 모두 교체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2010년 상반기에만 국정원 사찰성 문건 14건의 배포처에 박형준 정무수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로 봤을 때 즉시 중단시키지 못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시행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보고는 2010년 내내 계속됐습니다. 그해 9월 국정원은 청계천 버들다리 이름을 전태일다리로 바꾸자는 민주노총 캠페인을 못마땅하게 봤습니다. 좌파 세력을 결집시키고 청계천을 상습 집회지역으로 변질시키려는 포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건 역시 배포처에 정무수석이 포함됐는데 이때는 정진석 수석, 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뀐 뒤였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문건은 노조 관련 내용만은 아니었습니다. 방송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퇴출시키고 제작진을 좌천시키라는 문건, 진보 단체들이 주도한 친환경 공정무역 상품에 대해 탄압을 지시한 문건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 후보는 일절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또 한 번 모르쇠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조명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정원의 전방위적인 사찰은 진보단체들이 운영하던 친환경 공정무역 업체들까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좌파 단체들이 웰빙 열풍에 편승해 유기농 식품과 커피, 초콜릿 등을 팔아 투쟁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제품의 인증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고 광고 발주 중단도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문건은 대통령 실장과 정책실장,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등에게 보고됐습니다. 취재 결과 적시된 업체는 아름다운 가게와 초록마을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막 써놓고 이게 나쁘고 빙자하고 있다고 그러고 사업을 막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굉장히 떨리고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취재진이 접촉한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실제로 석연치 않은 입점 중단 통보와 인증 검증 사례들이 있었다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이 2010년 초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방송사 관련 문건입니다. 종북 세력 중추 제작진을 한직 배치 등 인사 조치하고 정부 비판적인 장기 진행자를 최소 1명이라도 자연스럽게 건전 인사로 교체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실제로 다수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와 연예인들이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트라우마가 사실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 다시 쓴다는 게 저로서는 몹시 괴롭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 문건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홍보수석에게 배포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MBC가 이번에 입수한 문건들은 국정원 국익전략실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가 수신한 사실까지 확인된 문서들입니다. 그러나 박형준 후보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시절 해당 국정원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박 후보 후임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도 본 적도 없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경기 포천시의 공무원이 수십억 원을 빌려서 사들인 전철역 예정지 땅에 대해서 법원이 몰수 보전을 결정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고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땅을 처분할 수 없게 된 건데요. 경찰은 이 공무원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도역 예정지 땅 수십억 원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해 법원이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몰수보전 신청을 한 지 이틀 만에 결정이 나온 겁니다. 몰수보전이 내려지면 범죄 피의자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2,600여 제곱미터의 땅과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매입 비용 40억 원 대부분은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경찰은 도시철도 연장 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박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지고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총 398명, 국회의원 3명과 시도의원 19명 등 공무원 85명, LH 직원 3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중 전현직 LH 직원 15명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내부 정보 이용하셨어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실시됐습니다.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본인 거래 이외에도 친인척 명의의 차명 거래까지 함께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누구 명의로 투자를 했든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봤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야만성이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성 시위자에게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어가도록 하는가 하면 7살 여자아이가 아버지 품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등 어린이들의 희생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혜영 기자입니다. 총을 든 군인이 커다란 모래 포대를 들고 가는 맨발의 한 여성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찹니다. 시민들이 군경 총격을 막기 위해 쌓아둔 모래 포대를 치우게 한 겁니다. 여성이 포대를 제대로 들지 못하자 어깨를 짓눌러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더니 바닥을 기어가게 합니다. 여성이 일어나자 다시 엎드리게 했고 또 다른 군인은 멀리서부터 달려와 발로 힘껏 엉덩이를 걷어찹니다. 지난 19일 양곤 지역에서 시민들이 숨죽이며 몰래 촬영해 SNS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군경의 무차별 사격에 어린이들까지 잇따라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7살 소녀 킹묘칫은 군경이 집안에 들이닥치자 겁에 질려 아버지 품에 안겨 있다가 이들이 아버지에게 쏜 총을 대신 맞아 숨졌습니다. 14살 소년 툰툰 아웅도 자신의 집 문 앞에서 가슴에 총을 맞아 희생됐습니다. 지금까지 270명이 넘게 사망하면서 분노가 들끓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는 책임을 오히려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ဆူပူမှုဖြစ်လာတယ်ဆိုရင်တော့ကျွန်တော်တို့အနည်းဆုံးအင်အားနဲ့အနှိမ့်ဆုံးအဆင့်နဲ့ဆောင်ရွက်မယ်ဆိုပြီးကျွန်တော်တို့ဆောင်ရွက်ခဲ့တာဖြစ်ပါတယ်.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유혈 진압에 비폭력으로 저항한다는 의미로 모든 상점의 문을 닫고 차량 운행도 하지 않는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북한이 지난 일요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데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홍규 특파원 연결돼 있는데요. 자, 여 특파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미 당국이 사흘이나 지나서 그것도 외신을 통해서 알려진 뒤에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발표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순항미사일이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반응을 보면요. 도발이라거나 실망, 우려 이런 부정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일 아니라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We have learned that there's nothing much has changed. Thank you. 미 행정부는 더 나아가서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대화의 문을 닫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특히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혀서 북한과 협상에 임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과의 정세 악화를 막기 위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 미국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건 북한의 의도를 어느 정도 알아차렸기 때문일 텐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워싱턴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MBC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발사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협상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im Jong-un intends to be able to set the conditions, which means lifting sanctions, merely for the promise of talks. 아울러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한미연합훈련이나 또 미국의 인권 압박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이재민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던 노인이 추락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추락해서 쓰러진 노인은 6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것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그때까지 요양원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관리 소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운영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밤늦은 시각 어둠이 깔린 요양원.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이 열리고 환자 한 명이 나옵니다. 잠깐 비틀거리던 환자는 이내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이 환자는 9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합니다. 큰 충격을 받아 미동조차 없는 상태. 허리뼈가 나가고 갈비뼈가 나가고요. 구관절 나가고요. 뇌출혈. 추락한 환자는 치매와 조현병으로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85살 김모 씨였습니다. 2층에서 떨어진 김 씨는 행인이 발견해서 신고하기 전까지 6시간 넘게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새벽 내내 방치됐다 발견된 김 씨는 저체온 상태였습니다. 저체온이 나왔어요. 제가 측정한 건 34.4도. 근데 호두부 쪽에 외상이라고. 김 씨가 이송된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추락 사고를 알게 된 가족들. 부랴부랴 어찌 된 일인지 요양원에 전화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의 반응이 황당했습니다. 무슨 사고냐고 오히려 되물은 겁니다. 요양원은 사고가 난 지 8시간이 지나도록 김 씨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모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사고 당일 요양원 업무 일지를 입수해보니 당직 근무자는 6명. 노인 56명이 생활하는 요양원이었지만 제대로 순찰조차 돌지 않았던 겁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알려달라고 하자 요양원 측은 3초짜리 추락 영상과 경위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있던 김 씨를 담당 선생님이 모시고 사고가 난 뒤엔 경비 보시는 분이 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CCTV 화면에는 김 씨가 보호받는 장면이 없었고 경비원은 119에 신고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직접 신고하신 게 아니세요? 떨어진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요양원은 여기저기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 요양원은 재해를 막을 시설을 고려해야 하지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김 씨는 3년 전에도 속옷 차림으로 혼자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요양원은 김 씨가 사라진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을 따라서 그냥 휩쓸려 나오듯이 8시간을 헤맸다는 거죠. 맨발로. 근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자 관리가 왜 제대로 안 되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요양원 측은 취재를 거부하며 가림막까지 설치했습니다. 원장님 안 계세요, 안에?
경찰도 처음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란 반응이었습니다. 신고 후 가족들이 수사를 문의하자 그럼 고소장을 내세요라고 했던 경찰. 하지만 MBC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요양원 측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고 담당 형사까지 배치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완을 해야지 않냐. 제2의 제3의 이런 피해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추락한 김 씨는 다른 상처보다도 차가운 바닥에 오래 쓰러져 있어 걸린 폐렴 때문에 위독한 상태입니다. 바로 간다 이재민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군 생활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현직 공군 상병이 MBC에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확진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몇 달 동안 맨밥만 먹으면서 고통 속에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대체 어떤 사정인지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22살 황모 상병은 부대 안에서 진행된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50여 명이었는데 강사는 병사들에게 마이크를 건네주고 돌아가며 발표를 시켰습니다. 계속 마이크를 넘겨주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마이크를 하나로 돌려 썼습니다. 그런데 강의 직후 외부 강사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황 상병을 포함해 병사 14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악몽은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군은 병사들을 처음엔 민간병원에 입원시켰지만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자 군대 내 시설로 옮겼습니다.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한 난방조차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벽에 곰팡이도 쳐져 있는데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위생 상태도 되게 안 좋은 방이어가지고 기침이 더 심해졌고 갑자기 역한 냄새가 올라와 음식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치료는커녕 군의관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는데 휘발유를 씻고 있는 느낌이 난다던가 도시락 뚜껑만 열어도 막 토가 나와가지고 맨밥만 빼낸 다음에 겨우 먹고. 민간 대학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단을 받기까지 한 달. 코로나 후유증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시 부대로 복귀해야 했던 황 상병은 지금도 흰죽만 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5달 사이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습니다. 여기는 부대고 너 하나를 위해서 모두가 다 맞춰줄 수 없으니까 너가 잘 참고 이겨내봐야지. 부대 안에서 그것도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된 만큼 황 상병은 질병으로 인한 전역, 즉 의병 전역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은 코로나 감염으로 전역한 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2, 3회, 제3회 뭐 그런 후유장애들을 호소하는 병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소방관이 꿈이었던 황 상병. 그 꿈마저 포기해야 할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1년 정도 군 생활을 맨밥만 먹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지내야 되는 건지. 군인인데.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캠핑하는 분들 많아졌는데 아직 밤에는 쌀쌀하다 보니 텐트나 차박할 때 난로를 피우기도 합니다. 혹시 모를 일산화탄소 중독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이하라 기자가 실험을 통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밀폐된 승용차 안에서 가스난로 2대를 동시에 켜봤습니다. 10여 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는 위험 수치인 30ppm을 넘어섰고 10분이 더 지나자 50ppm을 초과했습니다. 산소 농도는 15.4%까지 떨어졌습니다.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때에 따라 가스가 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캠핑객들이 방심하기 쉽습니다. 4~5인용 텐트 안에서도 똑같이 실험을 해봤는데 난로를 켜놓은 지 1시간이 지나면서 파랗게 변한 불꽃이 공중에 길게 뿜어나옵니다. 텐트 안에 산소가 거의 없어 나타난 현상인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물론 이불 등에 불이 옮겨 붙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보통의 사람이 2~3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농도입니다. 지난 5년간 강원도 내 캠핑장 등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건은 확인된 것만 20건.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변을 당한 겁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려면 가스나 석유를 이용해 열을 내는 기구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쓸 경우에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대형마트에서 10명이 숨진 총격 사건 용의자는 21살의 시리아 출신 이민자로 확인됐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숨진 노인에게 확인 사살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원 기자입니다. 평일 대낮 대형마트 안에서 터져나온 총소리. Oh my God. Guys, we got people down inside King Supers. Look, there's... Holy... 무차별 총격으로 불과 1시간 만에 1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는 시리아에서 태어나 3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21살 청년. This suspect has been identified as Ahmad Alyssa, 21 of Arvada. He has been charged with 10 counts of murder in the first degree.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일단 결론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용의자의 형은 동생이 고교 시절 왕따를 당했고 피해망상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의자는 2년 전 이슬람을 혐오하는 인종주의자들이 내 휴대폰을 해킹하고 있다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People chose not to mess with him because of his temper. People chose not to really talk to him. Yeah, he was very alone. 용의자는 사건 당일 탄창을 끼울 수 있는 방탄조끼를 입었고 소총뿐 아니라 권총도 소지한 채 사람들을 조준해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쓰러진 노인에게 확인 사살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We will hold the evildoer responsible to the full extent of the law for his actions. 용의자 집에선 다른 총기류도 발견됐습니다. 희생자들은 마트에서 일하던 20살 청년부터 식료품을 사러 온 65살 할아버지까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머리에 총을 맞고 숨진 경찰관 에릭 텔리는 7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7 beautiful children ranging from the ages of 7 to 20. My son gave his life to save those peopl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면서 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오늘 중국 관영 언론에 등장해서 중국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위대하고 번영할 것이라면서 찬사를 보냈는데요. 최근 미중 갈등 속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차 발표의 영상입니다. 달리는 자동차는 여러 각도에서 찍은 이미지와 영상을 공유하고 분석해냅니다. These are 8 cameras that send us videos, and then these neural networks are looking at those videos and are processing them and making predictions about what they're seeing.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능인데 이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당국이 공무원과 군인, 항공회사 등 민감한 산업 종사자는 테슬라를 타지 못하게 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가 수집한 정보가 미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이러한 지시가 있었는지 중국 당국의 공식 확인은 없었지만 보도 직후 머스크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比如说特斯拉用车在中国或者其他地方从事间谍活动的话，那么我们就寸步难行了，否则我们就会被关停。 그리고 이틀 뒤엔 중국 CCTV 인터뷰에까지 나와서 중국의 탄소 중립 선언은 훌륭한 목표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Confident that the future in China is going to be great, and that China is headed towards being the big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a lot of prosperity in the future.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머스크가 이렇게 중국 예찬에 나선 건 테슬라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베이징 시내 테슬라 전용 주차장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은 전 세계 판매 대수의 30%에 달합니다. 중국이 테슬라를 볼모로 잡고 제재를 가한다면 미국의 일격을 당한 화웨이처럼 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초기에 트럼프 정부의 고강도 제재를 당한 화웨이는 지금까지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테슬라를 본격 견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现在特斯拉通常的解决方式就被称之为甩锅，这次罕见的被5部门约谈，这锅是不是甩不出去了？ 지난주 미중 회담 이후 격화되고 있는 양국 갈등 속에 머스크가 중국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헌정사상 법관으로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한 차례 연기 끝에 오늘 열린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임 전 판사와 국회 양측은 탄핵 사유부터 증인 채택까지 사사건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공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가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을 청구한 지 48일 만에 첫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본격 심리에 앞서 재판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여서 임 전 부장판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탄핵 사유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쓴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것은 헌법과 법관의 독립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행위는 해야 되고 어떤 행위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 경계선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선배 법관으로서 의견 제시에 불과하고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증인 채택을 두고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국회 측은 당사자인 임 전 부장판사와 관련 법관들을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형사 재판 기록이 제출돼 있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신문이 되었거나 신문이 될 예정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형사를 보고 나시면 상당히 정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헌재는 사상 최초의 중요한 사건인 만큼 치밀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증거로 채택된 1심 재판과 수사 기록만 수십만 쪽에 달해 기록 검토부터 마치려면 적어도 한 달은 지나야 본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학대받아 죽은 것으로 보이는 어린 강아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수십 미터 높이의 계단에서 고의로 떨어뜨린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6, 7개월로 추정되는 어린 시바견이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개가 한 마리 죽어 있다고 숨이 먼저 발견한 거죠. 숨이 멎은 지 오래되진 않았는지 온기가 남아 있었는데 상태는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눈도 못 감고 죽었어요. 피를 흘렸던 자국이 얼굴이랑 몸통에 다 젖었거든요. 관절이 다 꺾여 있었어요. 그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강아지 사체가 발견된 곳은 나선형으로 만들어진 비상 계단의 지하 3층. 계단 중심부가 지상 19층에서부터 지하 3층까지 수직으로 뚫려 있는 구조인데요. 누군가 높은 곳에서 고의로 강아지를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세로로 딱 누워있었거든요. 가지런하게. 여기서 누가 버렸구나, 던졌구나. 강아지가 숨지기 전 또 다른 학대 행위가 벌어졌을 거란 의심도 듭니다. 만졌을 때 갈비뼈가 느껴지고 여기가 척추라는 것도 느껴졌으면 말랐었고 암모니아 냄새라고 해야 되나? 배쪽에 학대를 당해서 죽였을 때 그 냄새가 같이 올라온 거 아닌가. 강아지가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떨어졌을 가능성은 없을까? 비번을 알고 구조를 알아야 들어올 수 있는. 이 계단은 강아지들이 잘 다니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출입문마다 보안 장치가 있어 애초에 동물들이 임의로 드나들긴 어렵고 설사 어떤 방법으로든 비상계단 쪽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계단에 촘촘한 난간이 설치돼 있어 실족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강아지 상태가 단순 실족이라고 보기엔 의심 가는 구석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저리 발버둥 치면서 어딘가에 다쳤을 텐데 그런 흔적도 없고. 경찰은 정황상 학대 가능성이 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4인 금역을 위해 사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혹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체에 손상이 가해졌는지 등을 부검 결과에 따라서.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라면서 1,50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하나은행의 설명과 전혀 다른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고 유령 회사 하나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나은행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500억 원어치를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입니다. 이탈리아 지방 정부의 의료보험 채권에 투자하는 거라 안전하다고 선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다. 그 얘기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같은 업종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상품 설명서에는 13개월만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원하는 기간에도 맞았었고 5%로 확정 수익률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뭐 가입은 안 할 이유가 없죠. 하나은행은 예금 같은 안전한 투자를 찾는 고객들에게 이 사모펀드를 적극적으로 권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혜택을 하나은행에서 주는 장기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저는 믿었죠. 당연히 10년 이상 거래를 했으니까. 하지만 사고가 터졌습니다. 환매가 중단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왜 그러는 건지, 이탈리아 정부가 안 망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보니 이 펀드의 실체는 하나은행의 설명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약관을 보니 최소한 2, 3년 동안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13개월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겁니다. 사들인 채권도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 채권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사기를 당한 셈입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수상한 회사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한남 어드바이저스. 이 회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4%나 떼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수료만 47억 원입니다. 한남은 환매 중단을 하는 날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를 해산해버렸습니다. 한남 어드바이저스의 대표는 김모 씨.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펀드를 운영한다는 미국 투자회사의 대주주도 역시 김모 씨입니다. 김 씨가 혼자 회사를 2개 만들어 북치고 장구치며 수수료 장사를 한 겁니다. 왜 그럼 이 꼬리 자르기까지 해가면서 같은 사람이 국내 회사 하나 만들고 해외에다가 또 회사를 하나 만들었느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기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굳이 이런 구조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김 씨는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자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 본점에서 이 이탈리아 펀드를 담당했던 직원 한 명이 이번 사태가 터지기 직전 퇴사를 하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또 그가 손댔던 다른 펀드에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과연 이번 사태가 직원 한 사람의 문제인 건지 이어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2019년 5월 하나은행의 사내 이메일입니다. 보낸 사람은 본점 투자상품부 책임자 신모 씨. 받는 사람은 각 지점 골드클럽의 VIP 고객 담당자들입니다. 구조적 안정성, 수익률은 연 5.2%. 1년 1개월이면 조기 상환이 조건 없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13개월에 대한 그 조기 상환에 대한 부분도 운용사가 정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메일을 보낸 신모 씨는 2017년 5월 하나은행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5개월 뒤 신 씨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1,5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19년 9월 30일 신 씨는 이민을 가겠다며 갑자기 퇴사했습니다. 하나은행이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펀드를 판매한 뒤 일주일 뒤였습니다. 신 씨가 퇴사하고 석 달 뒤 펀드 사고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신 씨가 판매한 건 이탈리아 펀드 말고도 3개가 더 있습니다. 영국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3개의 펀드들도 대부분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신 씨가 하나은행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판매한 펀드들이 모두 사고가 터진 겁니다. PB들이 이거는 신기 상품을 처음부터 기획한 거가 아니고서는 걔하고 관련된 상품들만 이렇게 나가 자빠질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신 씨는 뭐 하던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은행에 입사하게 됐을까? 하나은행은 그러나 감독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사모펀드 사고가 터진 건 처음이 아닙니다. 옵티머스 사건에서도 하나은행은 수탁 업무를 하면서 환매 중단 위기를 3번이나 자기 돈 들여 막아줬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하나은행이 벌어들인 사모펀드 수수료는 849억 원. 전체 은행 중 1등입니다. 하나은행은 전 직원의 영업 사원화를 외치며 펀드 판매를 독려했다고 합니다. 회장은 회장 연임 문제, 은행장은 은행장 나름의 자기 성적 관리, 성과는 자기가 가져가고 책임은 부하 직원들이 총알바지로 내세웠던 게. 하나은행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나은행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원입니다. 하나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은 이번 주 금요일 4번째 연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검찰의 고질적인 수사 관행 중 하나가 뭐든 나올 때까지 턴다는 이른바 별건 수사입니다. 검찰이 앞으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별건 수사를 허용하기로 그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관행에 스스로 제동을 걸겠다고 다짐을 한 건데 사실 이런 다짐 처음이 아닙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 해외 자원개발 비리로 수사를 받던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단서가 안 나오자 검찰이 자기 회사는 물론 아내와 아들까지 신상을 털었다는 겁니다. 최근 다시 주목받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역시 초기 수사는 전혀 다른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한통운에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검찰은 한신공영의 금품 제공 의혹을 파헤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무죄 날 것 같으니까 이건 또 하나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그거는 검사가 당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수사가 막히면 다른 혐의를 찾아내거나 가족의 범죄를 찾아내 피의자를 압박하는 별건 수사 관행.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궁지에 몰릴 때마다 검찰 또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게 별건 수사 폐지였습니다. 발상의 전환과 이 관점의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랬던 검찰이 또 한 번 별건 수사 제안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지침까지 제시했습니다. 수사 도중 별도 혐의나 가족의 범죄가 포착되면 바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존 수사팀이 아닌 새로운 부서에 별건 수사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국 검찰청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총장 한 사람이 따져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지적부터 나옵니다. 대검의 실무부서에서 형식적으로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차적으로는 보다 까다로워진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질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이 운영될. 검찰은 이와 함께 구속을 시켜야 성공한 수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하다며 무리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을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한 요양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쫓겨나게 되자 환자 보호자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서울시는 강제로 쫓아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 분위기가 잠잠해지자 또다시 병원을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요양병원 환자 보호자들이 거리로 나와 퇴원만은 막아달라며 호소에 나섰습니다. 시청 앞 찬 바닥에 무릎도 꿇었습니다. 서울시가 이 요양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강제 퇴원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에는 8, 90대 중증 환자 260명이 입원 중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좀 병상을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저는 양보할 수 있겠어요. 제 아들이 누워 있어도 너 옮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부모님의 그 병상을 빼라는 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MBC 보도 다음 날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강제 퇴원 지침을 보류했고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다시 강제 퇴원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병원 측에 보호자와 주민의 민원이 잠잠해졌다며 민원은 서울시가 책임질 테니 일주일 내로 환자 퇴원 계획을 세우고 입원 환자도 더 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 민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서울시에 물었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병원을 소개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이 좋아 퇴원을 안 하는 거라고 보호자들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병원을 나가기 싫다 이런 생각들은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저희들이 지금 감염증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병원에 시설 좋은 데를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섭외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들은 서울시가 대화하는 신용만 하고 환자들의 위중한 상태는 나 몰라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예전에 다 거쳐갔던 시설이라든가 의료진이 안 좋아서 병상에 남아도는 그런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병세가 악화되는 건 물론 이거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하는 이런 처사다. 방역당국은 강제 퇴원 방침은 사실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서울시는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요양병원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병상 수요가 줄어들 텐데도 굳이 강제 퇴원을 강행하는 서울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중원쟁탈전 시동 맞공세인데 중원쟁탈. 자, 결국 이번 선거도 이제 누가 중도층을 더 많이 확보하냐 이 싸움인데 먼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광주로 갔어요. 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첫 행보인데요. 네. 광주로 갔습니다. 현장 모습 먼저 보시죠. 네.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한번 다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여주기세 눈매 천매 김종인 축하한다. 근데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평행하는 돌미스러운 사태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으로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다시 살려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 그 호남 방문이 처음이 아닌데 현장 반응이 썩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예, 작년에만도 5번, 그중엔 5.18 묘역 무릎 사과도 있었는데 5.18 특별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예, 이걸 두고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 확보, 특히 서울에 사는 호남 기반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선 광주 방문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박영선 후보도 이제 중도층 겨냥한 행보가 있었죠. 예, 일단 중소상공인 끌어안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박영선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깜짝 만남이 있었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죠. 네. 서울은 유난히 속도가 늦어요. 경기도를 봤더니 경기도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려면 재난지원금을 좀 위로금 형태로 드릴 필요가 있겠다. 가계소득 지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이제 일석이조인데 거기다 블록체인으로 조 한 마리를 더 하셨어요. 일석삼조. 네, 저는 뭐 유구무원입니다. 선거법 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선거 얘기는 뭐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자, 박 후보는 당선되면 서울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디지털 화폐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네.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이 지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중소상공인의 표심을 잡으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이게 돈을 이용한 포퓰리즘, 그러니까 돈퓰리즘이다라고 반격했습니다. 자, 중원 확보전 정책 대결도 있지만 비방전이 거칠어요. 예, 내가 중원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상대는 극단으로 밀어내야겠다는 공세인데요. 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2년 전 광화문 집회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네. 독재자 문재인의 눈에는 우리는 짓밟아도 뭉쳐서 싸우지도 못하는 2등국민 찌질한 루저이기 때문입니다.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우리는 점잖게 내년 4월까지 기다려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범죄기들이기 때문입니다. MB 아바타를 넘어서서 극우 정치인입니다. 아이들 밥그릇을 걷어차고 중도 사퇴한 오세훈 후보가 10년 동안 반성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구출하기에 혈안이 된 태극기 부대와 손잡은 극우 정치일 뿐인 것입니다. 자, 중도를 표방하는 오 후보의 본질은 극우였다라고 민주당이 적극 공세를 편 건데요. 국민의힘은 박영선 후보도 전광훈 목사 행사에 참석했다고 맞받았는데 관련 영상 보시죠. 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 계신 이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과 그 기독교 성도들과 정말로 뜻을 같이 합니다. 자, 박 후보가 5년 전 전광훈 목사 행사에 참석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을 했던 건데요. 과거 행적 하나하나까지 다 들추어내면서 상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SNS에 올린 글도 문제 삼았는데요. 임 전 실장이 어제, 오늘 연이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두둔하는 글을 올린 걸 두고 2차 가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박원순 전 시장의 이름을 용산공원 한가운데 어딘가에 새기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성추행 피해자의 입장은 손톱만치도 생각을 하는 것인지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다. 자, 야당은 중도 표심을 파고드는 여당을 향해서 성폭행 사건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당이라면서 중원에서 밀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선거 막판에 공통 변수가 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예, 부동산 문제인데요. 무엇보다 후보들의 해명이 잇따라 거짓 논란에 휩싸이면서 양측의 공방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과연 정책 경쟁과 상호 비방 중에서 어떤 장면이 많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80번째 한일전을 갖습니다. 내용보다 결과가 더 중요한 숙명의 대결에서 대표팀은 첫 번째 한일전 A매치에 나서는 막내 이강인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이강인의 한일전 기억은 강렬합니다. 목청껏 애국가를 부르며 기선제압에 나섰던 2년 전 20세 이하 월드컵 16강전에서 차원이 다른 탈압박과 감각적인 패스로 일본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인 대표팀에서 맞는 내일 첫 한일전도 승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전이 라이벌 전이고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잘 준비해서 하나가 돼서 하면은 꼭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맏형 박주호보다 14살 어린 팀 막내지만 이강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윤빛가랑과 황인범 등 핵심 허리 자원이 모두 빠지면서 승부의 키포인트가 될 만큼 중원에서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다른 역할들보다는 형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나 최고로 팀에 많은 도움이 되려고 저는 항상 플레이를 하고 싶어요. 한일전에 대한 무게만큼 승리의 희열도 생생히 기억하는 이강인. 이겼다! 일방적인 응원이 펼쳐질 요코하마 경기장에서 우렁찬 애국가와 함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크게 애국가를 부르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최고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꼭 승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내일 경기는 친선전의 의미를 떠나 꽤 격렬한 맞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양팀 모두 물러설 곳 없는 나름의 절박한 이유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손흥민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졌지만 한일전에서 변명을 찾을 여유는 없습니다. 선수들의 각오도 비장합니다. 한일전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선수들보다 더 투지 있고 강하게 한다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안팎의 우려 속에 일본 원정을 강행한 만큼 패할 경우엔
축구협회와 벤투호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내일 맞대결이 더 부담입니다. 12년 전 안방에서 박지성에게 당했던 산책 세리머니의 굴욕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최근 한일전 2연패로 여론도 좋지 않고 경기 결과가 올림픽 분위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치열하고 거친 승부가 예상됩니다. アグレッシブに戦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で、試合で、やりたいことは、まずは局面での攻防が 주축 선수들도 타도 한국을 외쳤습니다. 런던 올림픽 당시 패배를 떠올린 주장 요시다는 다시는 한국에 지지 않겠다며 전의를 불태웠고 키플레이어 미나미노 역시 내용보다 결과가 중요한 경기라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매번 그래왔지만 저마다 승리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한일전. 그 치열한 승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이번 주말 FA컵에서 한국판 칼레의 기적을 꿈꾸는 5부 리그 아마추어 축구팀이 있는데요. 선수 전원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송월FC를 손장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천의 한 동네 축구장. 일터에서 퇴근한 선수들이 밤늦게 하나둘 모여듭니다. 멀리서 보내니까 밥도 좀 먹고 직장인 선수들로만 꾸려진 K5 리그 송월FC입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용접일부터 시작해 보일러 설치기사, 커피 전문점 바리스타를 시작으로 형사와 전도사, 중고차 딜러까지 한때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었지만 지금은 축구와 무관한 생업에 종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훈련은 많아야 일주일에 2번. 그마저도 다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석이 좀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큰일이다. 도영이도 이상이네. 햄스트링 저번에 찢어졌네. 제가 끝나고 다 보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부상입니다. 막상 또 운동하다 다치면 안 돼서 대표님한테 혼나서. 근데 맨날 다치고 뭐라 했는데 이제는 좀 술 먹는 거가 낫다고. 그래도 열정만큼은 현역 시절 그 이상입니다. 힘들죠. 솔직히 힘든데 축구를 놓치는 못하겠더라고요. 지난해 FA컵 2라운드에서 제주의 완패. 올해도 나흘 뒤 FA컵 64강전에서 K리그2 1위팀 이랜드와 맞붙게 됐지만 승패를 떠나 벌써부터 설렙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이 예전에 88 올림픽 때 했던 주경기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게임을 한다는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큰 영광이고 저는 너무나 진짜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1998년 조기축구에서 시작해 2년 전부터 K5 리그에서 활약 중인 송월FC. 프로의 벽은 높지만 조심스레 기분 좋은 기적을 꿈꿔봅니다. 한 골 넣으면 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이 되지 않을까. 한 골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기업은행을 꺾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붕대 투혼을 펼치면서 3차전 완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남아있던 미세먼지를 밀어냄과 동시에 기온을 쑥쑥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완연한 봄을 느끼기에 좋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19도, 광주가 22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20도를 넘어서는 등 계절이 한 달 이상 앞서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동쪽 지방의 대기는 더 건조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오늘 영동 지방의 건조주의보가 울산과 경북 동해안 지방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내일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이어지니까요.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미세먼지 상황은 오늘보다는 나아서요. 전국의 공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있죠. 내일 아침 서해상과 충남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바다 안개가 묻혀 짙게 끼겠습니다. 내륙에도 안개가 조금 만들어지겠고요. 전국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7도, 강릉과 부산 9도로 오늘보다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19도, 광주와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그 전까지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4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